도둑질은 빈민들의 작은 허물이다. 도둑들이 가엾어서 죽일 수가 없다. 마구 죽인다고 도둑이 없어지겠는가? 도둑이 날뛰는 것은 내가 백성의 생계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절도 3범은 사형에 처하되 사면된 범행은 전과에서 제외하도록 하라. 대왕이 즉위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보왕 태종 시절에 해왔던 대로 도둑들을 이와 같이 다스렸습니다. 초범, 재범까지는 팔뚝에 먹물로 죄명을 새겨넣다가 3범이 되면 사형에 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범이나 2범을 한 뒤에 사면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또 절도를 저지르면 용서 없이 사형에 처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종 4년 5월 10일에 보왕 태종이 숨을 거두자 그해 12월 20일에 대왕이 도둑들에 대한 엄벌주의를 버리고 온정주의를 전격 채택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범과 2범까지 팔뚝에 먹물로 문신하는 것은 똑같은데 초범과 재범 뒤에 사면을 받고 나서 다시 세 번째로 범행을 저지르면 절도 3범이 아니라 절도 초범으로 간주해서 목숨을 살려주고 팔뚝에 문신만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2번이고 3번이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게다가 나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면령을 계속 내리니까 상습 절도범들이 5번이고 10번이고 범행을 하면서도 전과 표시만 남기고 사형을 면하는 거의 횡재 수준의 행운을 누립니다. 무시무시한 임금이 죽더니 착하고 인정 많은 어진 임금이 나와서 도둑들이 살 판이 났던 거죠. 그런데 세종 27년 7월 5일에 대왕이 온정주의를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엄벌주의로 되돌아갑니다. 초범이나 재범 뒤에 사면을 받은 자가 다시 또 절도를 저지르면 옛날처럼 절도 3범으로 간주해서 사형에 처하게 했던 거죠. 대왕이 도둑들에 대한 국가정책을 온정주의로 바꿨다가 다시 엄벌주의로 되돌아가기까지 23년 동안의 세종실록을 샅샅이 훑어봤더니 경악할 일들이 복마전처럼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둑들을 바다의 외딴 섬이나 변방 오지로 추방하고 발꿈치 힘줄을 절단하고 얼굴에 먹물로 제명을 새겼던 흔적이 화석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가뭄이 심하면 사면령을 내려서 죄수들을 풀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둑들이 수없이 늘어나서 임금과 신하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임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정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신하들은 도둑이 늘어서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굳세게 우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끝까지 따르지 않으니까 종당에 가서는 신하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합니다. 도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일제 단속을 지시했겠죠. 그런데 도둑들을 힘써 잡으라고 하니까 관원들이 힘없는 백성에게 모질게 매질을 가해서 혐의를 덮어씌우거나 목숨을 잃게 한 핏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원조 고문기술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요. 도둑들에 대한 국가정책을 엄벌주의로 되돌리고 난 이후의 상황을 추적해봤더니요. 세종 29년 5월에 우마절도 처벌 특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2달 뒤에 살벌한 도둑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강도와 절도를 반복하면서도 전과 표시만 남기고 사형을 면했던 상습 절도범들이 잡히는 족족 목이 잘립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28개월 사이에 무려 524명에 달하는 도둑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대왕이 보위에 있었던 32년 동안의 죄수 처형 추이를 분석해 봤더니 이와 같은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아래쪽의 보라색 선은 가명을 통해서 목숨을 살려준 인원을 연도별로 나타낸 겁니다. 위쪽의 붉은색 선이 대왕 치세 기간에 처형된 1547명의 연도별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32년째 해에는 사형을 집행한 기록이 없기도 하고 그해 음력 2월 17일에 대왕이 숨을 거뒀기 때문에 집계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즉위년부터 28년까지는 처형 인원이 70명, 80명 이하 수준에서 매년 불규칙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9년째부터 31년까지 3년 동안은 처형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50명을 넘어서 230명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1년에. 그뿐만 아니라 31년째 해 어느 지점에서 죄수 처형이 갑자기 뚝 그칩니다. 막바지 3년 동안 처형된 인원을 모두 합해봤더니 606명이 나왔습니다. 비율로는
약 40%가 나왔습니다. 대왕 치세동원에 처형된 1547명 가운데 약 40%가 대왕이 숨을 거두기 직전 3년 동안에 무더기로 처형된 것이죠. 그래서 대왕 29년부터 31년까지 3년 사이에 처형된 606명의 죄목을 분석해 보았더니 이와 같은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강도 448명, 절도 76명, 살인 31명. 강도와 절도를 합쳐보면 524명이 나오고 비율로는 85%로 계산이 됩니다. 대왕 제위 29년 7월부터 도둑들을 무더기로 처형하기 시작하였다가 정확히 28개월 뒤인 31년 10월에 갑자기 처형을 멈춘 것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들이 이처럼 무더기로 처형되던 바로 이 시기에 대왕은 살생을 첫 번째 금기로 여기는 불교의 길에서 지낸 날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는 세종대왕이야말로 역대 어느 임금보다 훌륭하고 위대한 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의 대왕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에 의해 본가, 외가, 처가가 모조리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게다가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왕이 48살이고 왕비가 50살이던 해에 대왕의 집안에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혹독한 시련이 연달아 닥칩니다. 26년 11월 하순에 대왕이 장모상을 당합니다. 부왕 태종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하고 26년을 역적의 아내로 서럽게 살아온 왕비의 친정어머니가 가슴에 한을 품고 눈을 감은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의 부인이죠. 그런데 장모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이 천연두를 앓더니 12월 7일에 20살 꽃다운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대왕 내외가 슬픔에 젖어서 새해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또 천연두를 앓더니 19살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불과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가엾은 장모와 왕비에게는 친정어머니죠. 재기발랄하던 두 아들을 잃었으니 대왕 내외가 온전했겠습니까? 대왕보다도 왕비가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딸로서, 부모로서 한 번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2달도 안 되는 새에 연거푸 3번을 겪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근근히 1년을 버티다가 그 다음에 3월에 눈을 감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가엾은 장모와 재기발랄하던 두 아들과 그리고 극진히도 사랑했던 왕비를 동시에 떠나보낸 대왕은 나라 일의 대부분을 세자한테 맡기고 먼저 간 왕비와 두 아들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을 시켜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쓰게 합니다. 대군이 명을 받들어서 석보상제를 지어서 올리니까 대왕이 그 내용을 보고 감동해서 석가의 공덕을 찬양하는 참불가사를 무려 500수를 지어서 남깁니다. 이것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놓은 것이 어린 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거지요. 신하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도 대궐 안에 법당을 지으라고 명을 내려서 기어코 뜻을 이룹니다. 먼저 간 왕비와 두 아들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대왕이 무지막지한 죄수 처형을 승낙했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도둑사냥이 28개월 만에 갑자기 멈춘 이유를 추적해봤더니 연달은 사면이 결정적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자의 병환, 명나라 황제 교체, 대왕의 병환 등으로 불과 3개월 반 사이에 대사면이 3번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끝에 대왕이 숨을 거두니까 도둑사냥이 흐지부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왕이 죽은 뒤에 도둑 문제와 그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추적해봤더니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문정의 요절, 계유정난, 단종태진, 사육신 사건, 이징옥의 난, 이시의 난, 예종의 요절 등으로 격동기가 길어지면서 나라의 치안이 나빠질 대로 나빠집니다.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형벌의 수위를 계속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